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298페이지 제1장 계약 총칙에서 계약법을 들어갑니다. 계약법 부분은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뒤에 붙어 있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앞에서 시작할 때는 막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막 자세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중간 넘어가고 후반부로 올수록 좀 이게 의지가 좀 발각해지면서 자꾸 이게 대충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예 안 보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난해한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요 부분에 대해 좀 집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인데 그런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조금만 좀 신경을 쓰셔서 끝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문제집 페이지 수로는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민사특별법 부분은 거의 다 끝나간 상태니까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끝까지 다 보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계약 총칙해가지고 처음에 계약에 의하고 계약 자유 원칙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죠. 자, 계약이 뭐냐?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그죠?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 법률행위가 계약인데 어차피 이 계약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고요. 이 계약 자유 원칙은 첫째, 계약 체결의 자유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땅을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인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에 대해서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자유가 있는 거죠. 자, 팔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사겠다고 하네요. 저는 아무한테나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두 번째,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되고요. 갑에게 팔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1억에 팔지 2억에 팔지 5억에 팔지는 갑과 저의 마음인 거죠. 세 번째, 내용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억에 팔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계약서를 꼭 써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시는 거 있나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요, 작든 크든 반드시 계약서, 서류를 작성하죠. 근데 친구한테 돈 빌릴 때, 야, 급하니까 나 500만 빌리자, 1000만 원만 빌리자, 이럴 때는 뭐 서류 작성 안 하고 돈 빌리잖아요. 그럼 차이점이 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면 뭐 안 써도 되는 거고, 좀 믿지 못하면 뭐죠?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쓸지 안 쓸지도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인 거예요. 방식의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총 요 네 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계약 자유 원칙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세 번째, 내용 결정의 자유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계약법은 임대차를 뺀 나머지 규정들은 다 임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만약에 계약법이 강행 규정이어서 계약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계약을 해야 된다면 내용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거죠.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계약법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배울 계약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를 뺀 나머지 모든 규정은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 임의 규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방식 결정의 자유에서 우리 민법은 뭐죠?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민법 내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서류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약관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단 의의는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따라 약관이 되기 위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수를 상대해야 되고요. 미리 작성해야 돼요. 따라서 다수를 상대하고 있고 미리 작성하고 있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다 뭐가 돼요? 약관이 됩니다. 과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골프장 운영 회칙이 약관이냐 아니냐 이게 나왔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골프장 운영 회칙도 다수를 상대하는 거죠. 또 회원을 받기 전에 뭐죠? 미리 만들어 놓는 거니까
회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죠? 약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관도 두 가지 특징이 있지만 어차피 뭐예요?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2번 약관의 법적 성질과 계약에 편입해서 원칙. 약관도 뭐예요? 계약이니까 그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일일이 승낙받는 거 대단히 번거롭기 때문에 좀 완화해서 명시, 명백히 보여주거나 설명,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는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약관이 당사자 간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에 보시면 1번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량적 정형적 거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이러한 대량적 정형적 거래는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약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적어놨을 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뭐가요?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법령의 내용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인데 상대방 소비자 측에서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죠. 자, 승낙 안 받았습니다. 명시도 안 했습니다. 설명도 안 했다면 이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약관의 해석 방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약관도 계약이고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의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긴 합니다. 다만 특별한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1번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2번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나와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는 거죠. 다수를 상대할 때는 뭐죠? 인간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는 뭐 저희 집은 형제가 많잖아요. 3남매인데 별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 50이 다 된 이 나이에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서운한 게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인데요. 토요일 날 이제 도시락 안 싸가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이제 오전 수업만 하고 막 집에 오는데 굉장히 배고팠어요. 배고팠는데 그때 당시에 80대 초반이죠. 그때 당시에 집에 딱 갔더니 그 뭐죠? 싱크대 위에 돼지고기를 볶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서 먹으려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 네 형 줄 거니까 먹지 말라고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거고 분명히 저희 어머니도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막 그게 저한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항상 그게 떠오르거든요. 사람을 다수를 상대할 때는요. 절대로 뭐 하면 안 되죠? 사람 차별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약관은 사업주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관 내용에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잘못된 조항이 있다면 작성한 사람이 잘못 작성한 것이니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이게 뭐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관과는 보통 인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쇄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별 약정하는 거 물론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이 있었다면 약관에 대해서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죠. 마지막으로 약관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면책종을 꼭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죠?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5개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약관을
해석해 봤더니 그 약관이 불공정해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업자에게만 유리해요. 그러면 뭐죠? 무효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민법의 원칙이 적용되게 되면 한 개 조항이 무효란 이유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도 싹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약관에 대해서만은 일부 무효의 법리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조항만 무효가 되지 그 조항 때문에 약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계약의 성립이 나옵니다. 자, 일단 계약이 뭔가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데 합의가 뭐냐? 1번 객관적으로 합치돼야 된다.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돼야 되고요. 2번 주관적으로 합치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당사자가 합치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뭐 개똥이한테 청약을 했더니 을똥이가 저한테 승낙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관적 불합치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서 1번 뭐가 나오죠? 청약의 의미.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청한다는 뜻인데 동그랑땡 1번에서 청약은 확정성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은 낙선 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 되고요. 2번 청약자와 상대방인데 이 부분은 아주 쉬운 문제 잘 내요.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길거리에 서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커피 자판기가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인데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 특정인이어야 돼요. 유의하실 건 우리가 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을 때 청약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이 자판기에 누가 청약자인지 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청약자는 특정인이 돼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명시될 필요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청약자 결국은 뭐가 되냐면 승낙의 상대방이 되거든요.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맞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이제 2번에서 청약의 효력이 나오죠. 효력 발생 시기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또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예외가 있는데 뭐 조합이다, 고용이다, 위임이다 같이 사람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제 2번 승낙이죠. 승낙의 상대방. 누구를 말하죠? 청약자를 말하는데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고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명시될 필요는 없고요. 2번 청약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닙니다. 거절이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요. 3번 승낙이 효력해서 1번 승낙기간, 승낙 적격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의미죠. 넘겨보시면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청약을 하면서 매달 며칠까지 승낙해다오 라고 승낙 기간을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승낙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게 되면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연착된 승낙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니은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승낙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되고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승낙하더라도 계약이 뭐 되지는 않아요?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2번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기억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죠. 읽어볼게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승낙 기간이 정해졌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되고 도달하지 못하면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지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라고 이해합니다. 어렵죠? 어려우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발신한 때 성립합니다. 다만 이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어렵네? 그럼 따로 기다리세요. 따로 기억. 자,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승낙의 발신 시다. 그 다음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고 승낙이 연착되면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사례를 하나 좀 보자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뒤에도 사례 문제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좀 곤혹스럽게 하는 점은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죠. 을이 갑에게 청약을 하면서요.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확답해 되어라고 다시 할게요. 거꾸로 할게요.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6월 30일까지 승낙해 되어라고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거든요. 근데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승낙을 발신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일단 언제 성립하는 거죠? 6월 22일 날 계약이 뭐죠? 성립된 거죠. 근데 이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요 6월 29일 날 도달이 됐다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닌 발신한 때인 뭐죠? 6월 22일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기서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날짜가 나와서 곤혹스러워 하시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갑이 6월 29일 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7월 2일 날 승낙이 도달이 됐어요. 그럼 연착됐기 때문에 계약이 뭐 되질 않아요? 성립되지는 않는데 요 6월 20일이면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뭐였던 거죠? 발신이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치상단에 연착의 통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 경우에는 갑은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때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언제냐면 6월 22일 날 계약이 뭐죠? 성립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요령인데 아무리 중간 과정이 복잡하든 어떻든 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항상 그 시기는 언제? 승낙을 발신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막 날짜 나고 막 갑도 나고 을도 나고 막 병도 나고 막 골치 아프더라 문제 결론 부분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이렇게 물어보면 중간까지는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승낙을 뭐 하는 때만 찾으면 돼요? 발신한 때만 찾는다면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칫 하자는 이제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 1번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간에 교차가 됐다면 굳이 또다시 승낙할 필요는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2번 승낙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승낙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책에다가 이름을 쓴다든가 그런 행위가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측에 제4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나옵니다. 의입니다. 자,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무효죠. 다만 체결자가 원시적 전부불능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이행이익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까지거든요. 근데 문제를 우측 하단에 보시면 박스에 판례를 넣어놨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학설의 태도인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계약 체결 중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넘기기 전에 이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갑자기 왜 신뢰이익이란 말이 나오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손해배상은요,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손해배상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득, 이게 뭐예요? 이행이익이고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 한 거예요. 첫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계약, 교섭 중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뭐죠?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많이 편합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 문제를 봐야죠. 기변 개념 문제가 나옵니다. 1번 계약의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계약 자유의 내용으로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다. 맞죠? 2번 특정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공법상의 내용이고 이건 뭐죠? 일종의 체결의 자유를 뭐죠? 제한하는 거죠. 3번 민법 제105조 103조는 계약 자유와 관련이 있는 규정들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임의 규정을 위반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계약 자유 원칙이 뭐 준수되고 있는 거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무리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사회적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죠? 일종의 계약 자유의 제한이겠죠. 4번
법률의 관계를 명확을 꾀하여 증거를 보존하려 할 때까지 끊어볼까요? 자, 우리는 방식의 자유가 있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률 관계의 명확을 깨하여 증거를 보존하려고 할 때는, 믿지 못할 때는, 그때는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을 깨하도록 할 경우에도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죠. 방식의 자유는 인정된다. X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 영역에서는 고객은 계약 체결의 자유만 일정될 뿐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요,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살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인 거죠. 계약 체결의 자유는 보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겠다고 결심하고 삼성전자 세탁기를 사게 되면 그 세탁기 통 속에 있는 비닐봉다리에 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하지 못하게 돼요? 결정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약관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되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임 계약은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X.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 전형계약 중에 다 뭐냐면 원칙적으로 무상인데 유상으로 하는 계약이 가능해요. 대부분이. 다만 반드시 유상이어야 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이어야 돼요. 특히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예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위임은 뭐예요?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현상 광고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맞고 중요하죠. 자, 요물 계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두 번째, 보증금 계약도 뭐죠? 요물 계약이고,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 계약도 뭐죠? 요물 계약이고, 네 번째, 현상 광고도 요물 계약입니다. 요 네 가지는 요물 계약이라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3번 소송법상 불제소 계약. 불제소 계약이란 말은 뭔지 아시겠죠? 불제소란 말은 뭐예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계약이죠. 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낙성 계약으로 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당연히 맞겠죠. 4번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사정의 변경의 원칙이 고려된다. 이것도 나중에 할 건데 일반적으로 매매나 교환과 같은 일시적 계약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임대차다, 보증이다, 보증계약이다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도 맞네요. 5번 계속적 계약 관계는 해지권이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문제입니다.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자유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맞네요. 2번 체약 강제는 계약 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맞겠죠?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죠. 상대방 선택은 제한하지 않고 있죠. 그죠? 뭘 제한할 뿐이에요?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뿐입니다. 따라 답은 뭐죠? 3번이죠. 다시 말하면 LG 세탁기를 살지 대우 세탁기를 살지 삼성 세탁기를 살지는 뭐죠? 제 마음이니까 저에게 아직도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는 겁니다. 4번 매매 등의 계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이 있어서 등기 원인인 때 검인계약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방식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이게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검인계약서로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작성해야지만 등기 신청을 받아주거든요. 이런 건 뭐죠? 방식 결정의 자유겠죠.
5번 사법상 체약강제로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상대방이 뭐하지 못해? 거부하지 못하죠. 반드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일종의 뭐죠? 차약강제, 계약 체결이 강제라는 뜻이죠. 맞네요. 답은 뭐죠? 3번이고. 자, 4번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